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게 되었던 한 사람입니다. 무려 지난 15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족을 되찾은 것이죠. 요즘처럼 나 하나 먹고 살기 바빠 가족들끼리도 왕래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이번 가정의 달에는 평소 연락 않던 가족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서로 다복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20대 꽃다운 청춘이었을 적에 지역 유지인 시아버지 댁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담 이야기가 오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당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마친 저는 꽤나 괜찮은 신부감으로 마을에서 알아주는 편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도 그걸 알았기에 으리으리한 시댁으로 시집을 오면서 별로 기가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웬걸 시댁으로 들어와 보니 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저보다 4살 많았던 형님이었죠. 형님은 밖에서 햇빛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피부가 백옥같이 하얘고 그 시절에 서울서 대학을 나왔을 정도로 엘리트였답니다. 저도 모르는 영어를 척척 알았고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든지 전부 알아들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그렇다 보니 처음 시집 왔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시댁 집안의 부엌대기가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름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흔히 말해 화이트칼라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저와 제 남편은 시아버지 정육점 일을 돕거나 집안 잡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들이었죠. 시부모님도 당연하게 일 시킬 사람이 필요하면 저희 부부부터 찾곤 하셨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셨는데 처음부터 큰아들에게만 집안 대들보라며 공부를 시키셨고 그 큰아들이 취직해 사무실에서 돈을 벌어오자 큰일하는 아들이라며 일절 다른 일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인 남편과 저만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시어머니가 잘난 첫째 며느리보다는 편한 둘째 며느리를 더 아끼셨다는 거예요. 손이 야무진 아이가 집안에 들어왔다며 저를 볼 때마다 흡족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형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형님은 집안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면서 공부만 열심히 했지 요리도 청소도 안 해버릇하니 작은 일 하나도 맘 편하게 시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런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나서서 형님을 감싸주셨어요. 아니 걸레질을 어떻게 했길래 여기 먼지가 그대로 뭉쳐있느냔 말이야. 얘 큰애야, 너 빗질도 안 하고 걸레질했니? 여기 바닥 걸레질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빗질하고 걸레질을 하든가. 아님 걸레질 하면서라도 먼지며 잔쓰레기를 훔치면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것도 알려줘야 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빗질을 먼저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머리로 대체 공부는 어떻게 한 거야? 나 참. 걸레라도 제대로 꽉 짜서 닦든가.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아휴, 널 시킨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야. 그만 좀 해. 큰애는 바깥일 하느라 바쁘잖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다 오는 사람이 그래? 노상 집안일 하는 우리랑 같아? 당신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일이 안 느는 거예요. 암만 바깥일 하다 어쩐다 해도 집안일 잘하는 며느리도 얼마나 많은데. 좀 그만 좀 해. 사람이 어떻게 전부 잘한단 말이야. 집안일은 둘째가 손도 야무지고 잘한다며. 그럼 둘째 시켜 둘째. 큰애가 집안일은 좀 못할지언정 이번에도 성과금을 얼마나 받아왔는 줄 알아? 아주 만화님 나셨어 만화님.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언쟁을 하실 때면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가 축 처지시곤 했죠. 하지만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저는 시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네요. 그리고 형님이 걸레질이든 요리든 제대로 못하고 망쳐놓으면 결국 그 일을 제가 다시 제대로 해놓아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형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랑은 같이 힘들게 일도 하고 간식거리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셨지만 형님이 등장하기만 하면 도끼 눈을 뜨고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곤 하셨답니다. 그런 상황이 형님한테는 큰 스트레스였는지 제가 시집 온 지 2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형님이 갑자기 저를 따로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동서, 혹시 저녁에 설거지 끝나면 잠깐 마당에서 볼까? 설거지 끝나면 바로 빨래 개야 하는데 왜요? 아참, 동서 저번에 손이 자꾸 튼다고 그랬지?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손에 바르는 크림이야. 자기 전에 이거 바르고 자면 손이 훨씬 부드러워질 거야. 2개 줄 테니 동서가 산 걸로 하고 어머님께도 드려. 어머, 형님 너무 고마워요. 이따가 설거지 끝나고 빨래 같이 갤까? 동서가 나 빨래 개는 것 좀 가르쳐줬으면 하는데. 네, 그럴게요. 이따가 설거지 끝나면 오세요. 형님은 저에게 선물 공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잘 못하는 집안일을 하나씩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어린 나이도 할 만한 단순한 일들이 대부분인데 형님은 그걸 배우겠다고 자꾸만 저에게 돈을 써댔죠. 받은 게 있으니 저도 그런 형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만나 집안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형님을 가르치려면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짚어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렇게 약 3계절 정도를 지나다 보니 점점 형님도 일을 잘하게 되더군요.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뚫린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척척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그동안 저희가 같이 집안일을 배우고 가르치는 걸 못 본 척하던 시어머니도 형님을 조금씩 며느리 대하듯 하시기 시작했죠. 큰애야, 나 오늘 저녁에 작은 욕실 청소 좀 해놔라. 네, 어머님. 식사 마친 후에는 설거지도 좀 하고 여기 기름 낀 것들은 꼭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 아우,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됐다. 설거지는 큰애더러 하라고 하고 너는 나랑 위층에 이불 좀 손보자꾸나. 아유, 네, 알겠어요, 어머님. 큰애는 설거지 마치면 감자 3개만 삶아서 올라오너라.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시어머니는 저랑만 드시던 간식을 형님과도 같이 드시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형님까지 챙겨주기 시작하자 형님의 표정은 점차 밝아졌죠. 저희는 한동안 셋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항상 귀족 아가씨 같기만 하던 형님은 가까이서 지내고 보니 세상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걸 아시고 전에 구박하려던 걸 만회라도 하듯 형님을 챙겨주셨죠. 여자 셋이 감자든 옥수수든 도란도란 앉아 먹던 그때가 저의 고된 시집살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답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생각보다 짧게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거든요. 첫 손주를 안게 된 시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몇 날 며칠을 지내셨어요. 반면 임신을 한 당사자인 저는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끙끙 앓다시피 했답니다. 당연히 집안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시부모님은 저한테 무조건 쉬라고만 하시면서 형님한테 모든 집안일을 맡겨버렸어요. 그동안 형님이 집안일이 많이 늘었으니 가족들 모두가 형님이 제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이 죽어도 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요리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하는 건 한다 쳐도 간을 정말 못 봤어요. 그건 공분머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또다시 형님께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된장 풀어서 넣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 이렇게 뭉텅이로 넣으니 자꾸 맛을 버리지 않냐. 풀어서 넣은 건데 다음엔 더 잘 풀어서 넣을게요, 어머님. 나물은 또 왜 이렇게 짜? 뭐 하나 간이 제대로 된 게 없구나. 제가 다시 간을 봐볼게요. 놔둬라. 다시 냄비에 부어.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냐? 가서 수저나 놓거라. 이번에는 시아버지도 형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던 형님은 좀처럼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에 제가 임신하는 순간 시아버지의 우선순위는 화이트 칼라 며느리에서
첫 손주를 가진 며느리로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형님은 또다시 가족들의 눈을 피해 절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간을 봐주려고 해도 주방 근처에만 가면 속이 요동을 쳤거든요. 형님, 죄송한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동서, 어쩔 수 없지. 동서도 힘들 텐데 괜히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얼른 쉬어. 일단은요, 어머님이 맛을 보시기 전에 웬만하면 싱겁게 하세요, 형님. 싱거운 거 간 맞추는 건 금방 되지만 짠 거 간 맞추려면 훨씬 까다로워요. 알았어, 고마워, 동서. 저는 첫째 아들을 낳은 이후로 연달아 둘째 아들, 셋째 딸까지 낳으며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출산 후 몸조리, 육아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형님은 어느새 몇 년 전 제가 그랬듯 부엌대기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형님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저만큼 일을 하지는 못했고 시어머니는 늘 그게 불만이셨습니다. 같이 부대끼며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형님도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만 있지 않고 서운함을 토로하시기도 했어요. 예, 너 어제 저녁에 쌀 안 불려놨어? 어제 들어와서는 그냥 자버렸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어제 야근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깜빡했어요. 밖에서 일 좀 한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거 쌀 좀 씻어서 물에 담가놓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오늘 저녁은 외식할까요?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돈 번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져가지고는 그렇게 펑펑 써댈 생각 말고 모아서 애 키울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애를 가질 생각은 있는 게야? 당연하죠.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이게 자꾸 말대꾸만 늘어.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도 둘째, 셋째 출산할 때는 첫째 때만큼 몸이 힘들지 않아서 일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형님이 계속 못마땅하신 모양이더군요. 두 분은 그 뒤로도 끊임없이 티격태격하며 지냈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아이들은 걷고 뛰고 학교도 갈 만한 나이가 되었죠. 저는 셋째 몸풀이하고 난 뒤로는 결혼 초창기와는 다르게 제가 손수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시어머니랑 형님이 투닥거리는 걸 듣는 바에야 제가 하는 게 훨씬 속 편하고 좋았거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아예 형님께 회사 일에만 신경 쓰시라고 각자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가정의 평화를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유난히 몸이 약했던 저희 막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지나치게 숨쉬기 어려워하고 피곤해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먹여보았는데 차도가 없자 병원을 찾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큰 걱정은 않고 동네 병원을 찾은 거였는데 딸아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유심히 들어보던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제 표정을 본 의사가 막상 큰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 겁먹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엄마 된 입장에서 마음이 놓을 리가 있나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소식을 알렸더니 시아버지는 당장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사를 하시던 정육점 문도 닫으시겠다고 하셨죠. 평생을 무뚝뚝하고 엄하게 살아오셨던 시아버지지만 처음 슬하에 여자아이가 생겨서 평소 얼마나 손녀한테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동네 다른 여자아이들은 거들떠도 안 보셨지만 당신 손녀한테는 그렇게 자상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손녀가 아프다는 말에 당장 가게 문부터 닫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본인들 동생이 아픈 것도 모르고 두 아들은 자기들도 서울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더군요. 결국 시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아주버님 차를 빌려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저희 마을만한 큰 대학병원에 들어가 정신없이 수속을 밟고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고작 9살밖에 안 된 어린애 팔에다가 주사바늘을 꽂아 피도 뽑고 각종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열흘도 전부터 그렇게 빌고 빌었건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심실중격결손입니다. 네? 심 뭐요? 심실중격결손이라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심장벽에 구멍이 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자꾸 아이가 숨이 차거나 피곤해한다고 하셨죠? 네, 원래도 몸이 약한 아이였긴 했는데 따님 같은 경우엔 지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술만 잘 되면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좀 길 수는 있어요. 이후 의사는 저희 딸아이의 심장 수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막내 아이의 흉곽을 열어서 심장에 칼을 댄다는 얘기를 듣는데 자꾸만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손에 땀이 잔뜩 난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저희 둘 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며칠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다독이며 저희를 내보냈고 그렇게 저희는 망연자실한 채로 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집이 가까워졌을 때 저희는 독립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병원에서부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창밖만 보시던 시아버지가 다급히 남편을 부르며 집으로 빨리 가자고 소리치셨죠. 안 그래도 저 멀리서부터 불길하게 검은 연기가 난다 싶었는데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연기가 바로 저희 집 쪽에서 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안전벨트만 부여잡고 있었고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까스로 집 앞으로 차를 몰았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119 차량을 보자마자 저희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에서 튀어나와 뛰어갔고 이미 하얀 천에 덮여 나오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보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것인지. 시아버지는 그대로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리셨고 저도 멍해진 채로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가장 빨리 정신을 차려 시아버지를 구급차에 같이 태워드렸고 저에게 아이들을 챙기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의 고함에 겨우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이후의 일들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휙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챙기는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보려고 하면 기억도 안 나네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된 형님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어 즉시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어요. 나중에 경찰이 설명하길 화재의 원인은 오래된 가스레인지 배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화재를 진압하려다 탈출 타이밍을 놓치고 그대로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시간 화장실에 있던 형님은 다행히 생존할 수 있었지만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한쪽 다리에 화상을 입고 유해가스도 많이 마셔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이틀 만에 깨어났지만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형님은 밥 한 술을 편하게 넘기지 못했고 날마다 더 야유어만 갔어요. 하지만 저도 그런 형님을 제대로 보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그 사이 저희 딸의 수술 날짜가 잡혔거든요. 제가 딸의 수술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던 어느 날 형님은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발령이 났다며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살겠다고? 네, 회사 근처에 주택가가 많아요. 저 혼자니까 원룸 하나쯤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 네가 지금 혼자 있다가 무슨 꼴이 날 줄 알고 한동안은 집에서 다니거라. 출퇴근하면 오며 가며 길바닥에서 잡아먹는 시간이 최소한 4시간이에요, 아버님. 그 회사는 서울서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더냐? 생판 외지로 사람을 보내면 거처라도 책임져 주든가. 지금 네 몰골을 봐라. 네가 어떻게 혼자 지낸단 말이야.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과 저도 합세해서 같이 형님을 말려보았지만 형님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집으로 전화를 한다는 약속을 수차례 받아내고 나서야 형님을 보내주셨죠. 형님이 서울로 올라가던 날 저는 전날 딸을 데리고 병원에 미리 가 있느라 인사로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따로 문자를 드리긴 했지만 형님은 답장이 없었고 놀랍게도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을 오랜 시간 동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연은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 같았죠. 저희 딸은 몇 차례의 큰 수술을 받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수술 부위가 심장이니만큼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내색하지 못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절로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액이었죠. 두 번째 수술을 끝내고 병원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제 곁으로 시아버지가 오시더군요. 왜 안 자고 여기 나와 있냐? 애미가 흔들리면 애가 더 못 버틴다. 들어가 자거라. 네, 저기 아버님. 아니에요. 저번 수술비 남은 거랑 이번 수술비, 입원비 전부 오늘 계산했다. 네? 아버님이요? 그래. 그러니 그만 들어가 자라.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있지 말고.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일을 어떻게... 됐다. 나한테 그럴 거 없다. 나도 이만 자러 가마. 당시 화재로 인해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시아버지께는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묵묵히 도움을 주실 줄은 몰랐네요. 저희 딸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수년이 걸리긴 했지만 저희 딸은 결국 여느 또래 소녀들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불에 까맣게 타버렸던 저희 저택은 시아버지가 아예 새롭게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전부 다 편리한 구조의 집으로 재탄생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절대 가스레인지를 쓰지 않고 인덕션만 사용하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전부 성인이 되어 대학을 갔고 15년이라는 세월이 무르르듯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 그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매년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형님께 문자를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이 온 적은 없었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형님에게 그저 형식적인 문자만 보낼 뿐 마음으로는 죽은 사람이라 다름없다고 여기게 되었죠. 애 셋을 키우고 집안 유일한 며느리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잊고 사는 날들도 무수히 많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정육점을 혼자 도맡아 운영했고 예전이 부족하면 제가 가서 남편을 돕곤 했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가 통풍에 걸린 뒤로는 매 끼니마다 통풍 환자에게 좋은 음식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따로 차려드려야 했고 잔병치레도 잦아지셔서 손이 많이 가게 되었죠. 그래도 80이 넘기까지 정정하게 계셨는데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병을 크게 앓고 나신 뒤엔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게 되셨어요. 하필 폐가 약해지시면서 자꾸만 한정 낄 때마다 독감에 걸리며 고생을 많이 하셨죠. 시아버지는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계속 옆에서 간병을 해드렸던 저는 한순간에 시아버지가 그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기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동안 저희 아이들 학비도 대주시고 무뚝뚝하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던 시아버지셨기에 저희 가족은 전부 굉장히 슬퍼했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같이 슬픔을 나누어 주셨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희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공증에 맡겨두었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언장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시아버지 유품을 정리할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시아버지의 유산은 저희 가족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의 말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고 박노식 씨의 재산 20억은 첫째 며느리인 정영희 씨에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차남인 박정식 씨와 둘째 며느리인 허민숙 씨에겐 박노식 씨의 자가와 정육점 그리고 자택 뒤에 땅을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유언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현금 자산의 전부는 첫째 며느리 정영희 씨한테 남긴다고 하셨어요. 형수는 이제 저희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15년 동안 연락 한 번이 없었다고요. 아버지도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당신 사기꾼 아니야? 아닙니다. 박노식 씨가 그래도 큰 집이니까 유산을 더 남겨주는 거라며 이해해달라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이걸 읽어보시라니까요. 남편은 급기야 변호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겨우 말려서 진정시켰죠. 하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매 한 가지였어요. 유언장에는 정말로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더군요. 지난 15년 동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제사상을 차리며 시아버지 간병까지 해드린 건 저였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20억을 물려주신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있자 변호사는 저희를 놀리듯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그리고 고 박노식 씨의 자가와 토지를 상속받은 지 5년 동안은 매도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그걸 팔지도 말라고요? 하, 지난 20년 동안 1원 한 푼도 안 올랐던 땅을 팔지도 말고 5년을 붙들고 있으라고요? 그게 뭔 회계망측한 소리예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박노식 씨가 신신당부하셨던 내용이에요. 꼭 약속을 받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에겐 허울뿐인 유산이 돌아온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죄 없는 변호사를 닥달해봐야 공증받은 유언장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이없고 허탈했지만 저희는 그만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형수는 15년간 제사 한 번을 안 드린 사람인데 이게 말이 돼?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답니다. 대신 시아버지의 결정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살면서 봤던 시아버지는 모든 행동에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아무런 뾰족한 생각이 나지가 않았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새벽 늦게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선잠이 들어서였을까요? 저는 그날 밤 굉장히 선명한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서 저는 화재 사건 전 고옥의 상태였던 저희 집 주방에 있었어요. 주방에는 시어머니 대신 형님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죠. 가스레인지 앞에서 형님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형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자 시어머니가 절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네가 큰애한테 가서 어떻게 좀 해줘라. 제가 뭘요? 그날 자기가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였다가 이 사단이 나지 않았니? 그때부터 여지까지 저 앞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얼른 큰애한테 가서 그만 좀 힘들어하라고 해. 내가 똑똑히 봤어. 큰애 잘못이 아니다. 형님이 그날 요리하신 거였어요? 그래. 그렇다고 큰애 잘못으로 불이 난 건 아니야. 가서 꼭 그렇게 전하거라. 큰애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는 돈은 그동안 걔가 퍼다 준 돈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전해. 돈이요? 20억 말씀이세요? 그게 형님이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그대로 주방 밖으로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은 온통 새하얀 빛이 가득했는데 저도 뒤따라가다가 대낮처럼 밝은 햇살에 눈을 뜨게 되었죠. 그 꿈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잠에서 깬 저는 한동안 햇빛 아래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아버지 유언장을 읽어주었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면 무조건 형님의 거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예상대로 변호사는 곧바로 형님의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교통편까지 알려주면서 말이죠. 저는 며칠 뒤에 바로 그 주소를 향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어차피 안 받을 것 같아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무작정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형님 저예요, 민숙이. 형님 동서요. 문을 안 열어주면 밤이라도 샐 기세로 대답했는데 의외로 형님은 순순히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주저하는 눈빛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집 앞까지 찾아온 저를 외면하지를 못하셨죠.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만난 형님은 옛날에 곱던 그 모습 그대로 나이가 드셨더군요. 집안은 정말 필요한 물건만 있고 그 흔한 TV 하나가 없을 정도로 휑했죠. 형님은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머뭇거리면서도 커피를 내왔어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보일러도 안 트세요? 침대에는 전기장판이 있어. 아버님 돌아가신 건 아세요? 미안해. 장례식장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형님의 사과를 끝으로 저희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만 이어졌어요.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커피만 홀짝이게 되었거든요. 형님은 계속 커피 잔만 만지작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바로 몇 시간 전 꿈에서 나온 형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에요.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저희 집 이문을 향하기 전 옛날 부엌에서 형님이 요리를 하시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그날 이후로 자꾸 저러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형님한테 형님 잘못 아니라고 하고 오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형님한테 유산으로 20억을 남기셨어요. 그것도 모르셨죠? 그 돈을 남긴 건 아버님인데 설명은 꿈에 나온 어머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형님이 퍼준 돈 그대로 돌려주는 거래요. 그 말에 형님은 더욱더 서럽게 눈물을 흘렸고 저는 형님 옆으로 다가가 한동안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해드렸어요. 겨우 진정한 형님은 저에게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힘겹게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형님의 이야기를 듣던 제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했네요. 그날은 사실 어머님한테 화가 나서 내가 요리를 하겠다고 한 거였어. 내가 자꾸 간을 못 맞춘다고 하시니까 나도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3인분 요리는 충분히 간을 볼 수 있다고 국도 밥도 반찬도 다 내가 한 거야. 어머님한텐 다 끝나고 간 보시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이야. 근데 미역국을 하다가 그게 흘러 넘치는 바람에 이쪽 손이 다 데워버렸고 그걸 보시고 어머님이 얼른 화장실에 가서 찬물에 대고나 있으라고 또 호통을 치셨지. 나는 화장실에서 찬물에 손을 담가놓고 요리가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형님은 울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어느새 독한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깜짝 놀라서 있는데 아주버님이 화장실 문을 닫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항상 모든 일을 나서서 처리하고 가족한테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형님은 남편이 뭔가 해결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형님이 다시 문을 열자 이미 집안은 불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후에는 형님도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아마 독가스 때문이었겠죠. 경찰은 오래된 가스레인지 배선을 문제 삼았지만 형님은 본인이 국을 흘리지만 않았으면 그 사고가 일어날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결국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의 사망보험금이 입금되었을 때 마치 그 돈에 깔려 질식하는 것만 같아서 도저히 그걸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내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때 예진이가 많이 아팠잖아. 내가 가족들 볼 면목은 없고 또 예진이가 아픈데 외면할 수는 없어서 그 돈을 아버님을 전부 드렸어. 서울에 와서 일하니까 월급은 오르는데 나 혼자 사니까 그 돈을 어디에 쓸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다 아버님을 드렸어. 근데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모아두셨을 줄은 몰랐지. 그 돈은 내가 쓸 데가 없어서 가족들한테 넘긴 거야. 동서한테 넘길 테니까 이제는 동서가 알차게 잘 써봐. 나는 애도 없고 혼자라 그 돈 있어 봤자야. 무슨 소리예요, 형님. 우리 가족이 이미 형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저희 예진이도 그렇고 영훈이, 영준이도 다 형님이 키우신 거예요. 저는 아버님한테서 왜 그렇게 끊임없이 돈이 나오나 했더니 그게 다 형님이 보내신 돈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돈으로 저희 집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그게 다 내가 태워먹은 거 만회하는 거지. 내가 방화범이나 다름없으니까. 저는 형님의 허벅다리를 찰싹 세게 때렸어요. 축 처져 있던 형님은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시더군요. 그만, 경찰이 다 어련히 알아서 검사했으니까 형님 탓을 안 했죠. 세상 천지에 어떤 방화범이 15년 동안 그 돈을 갖다 바쳐요. 그니까 형님은 절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형님이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으면 15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야 하는 어머님이 제 꿈에 나와서 그러시겠냐고요. 형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당사자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저의 단호한 말에 형님은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며 그간의 모든 오해를 풀었고 장장 15년 만에 형님은 저희 동네로 내려와 가족들과 재회를 할 수 있었답니다.
저에게 그날의 일을 모두 전해들은 가족들은 형님을 진심으로 반겼어요. 남편은 유언장을 보고 형님을 욕했던 게 미안했는지 최고로 좋은 고기를 집에 들고 와서 열심히 구워주더군요. 두 아들과 딸은 어렸을 때의 기억이 별로 없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숙모를 반기기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다들 노력하니 처음 몇 시간만 어색했지 나중에는 옛날처럼 화기애애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아올 수 있었답니다. 이후 형님은 명절 때마다 저희 집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16년 만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제사를 지낼 때 또 한 번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시긴 했지만요. 전과는 달리 서로 문자도 자주 하고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꼭 한 번씩 들러 식사를 같이 하고 내려오곤 한답니다. 이 나이에 저와 또래이면서도 저희 가족 사정을 다 아는 친구가 생긴 것만 같아 어찌나 재밌는지 몰라요. 연휴 기간에도 형님은 저희 집에 와서 한동안 지내다가 올라가셨어요. 아참,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집과 땅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 만에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어요.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한테 땅을 팔 시기까지 알려주고 가셨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죠. 그 땅을 처분하는 내내 저희가 그동안 시아버지께 툴툴거렸던 게 너무 죄송했고 면목이 없었어요.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집과 땅을 팔았고 그 돈으로 저와 남편은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남은 돈의 일부는 큰아들이 장가갈 때 또 일부는 막내딸이 시집갈 때 보태주었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은 저희 부부의 소소한 여유를 즐길 때 쓰고 있네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가보고 요즘 유행한다는 디저트도 맛도 보러 다니고 형님을 보러 서울에 더 자주 놀러가기도 하면서요. 지난 불행이 컸던 만큼 저희 가족은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만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